어떤 보모도 아기를 달래지 못했다. 그런데 재벌이 직접 확인하러 갔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다. 청소부가 아기를 품에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눈물의 이유는 가슴을 찢는 듯한 사연이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길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힘든 길이라도 결국 우리를 올바른 운명으로 이끈다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김태석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대리석 계단을 다급히 올라갔다. 그의 심장은 3달 된 아들 김도윤의 끊임없는 울음소리에 불안하게 요동쳤다. 새벽 2시가 조금 지난 시간, 바깥은 서울의 불빛들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집 안은 아기의 울음으로 가득했다. 도윤이는 이미 1시간 넘게 울고 있었고 그동안 고용된 2명의 보모와 가정부들 중 누구도 아이를 달래지 못했다. 태석은 진한 커피향이 밴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오늘도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다 귀가한 그는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아들의 울음소리는 그의 온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아내가 출산 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이후로 그는 아버지라는 역할의 어색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아이의 방에 가까워지자 태석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앞에 펼쳐진 광경이 그를 복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일주일 전 새로 고용된 가정부 송혜미가 창가에 서서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이를 천천히 규칙적인 움직임으로 흔들며 슬픈 자장가를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렸다. 얄자라 우리 아가? 엄마가 여기 있단다. 그 목소리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노래 자체가 아니라 젊은 여성의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방울이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조급함이나 짜증이 없었다. 오직 깊고 진실된 슬픔,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린 듯한 고통만이 있었다. 도윤이는 마치 자신을 언제나 알았던 사람의 품에서 위안을 찾은 것처럼 편안하게 숨을 쉬며 평온해져 있었다. 태석은 움직이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몇 주 동안 이렇게 평온한 아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최고의 소아과 의사들도, 값비싼 유기농 분유도, 심지어 자신의 애정 어린 품도 도윤이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다. 혜미가 도윤이를 달래는 방식은 단순한 돌봄이 아닌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회처럼 느껴졌다. 방 안의 공기는 시간이 멈춘 듯했다. 젊은 여성의 슬픔과 아기의 갑작스러운 평온함 사이에서 무언가 신비로운 연결고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가 우리 아가, 내 사랑이라고 속삭일 때마다 그 감정의 강도는 더욱 깊어졌다. 태석에게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무시할 수 없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밤이 이제 더 큰 미스터리를 품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솟아올랐다. 왜 저렇게 울고 있는 거지? 저 슬픔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 왜 내 아들은 저 여인의 품에서만 편안함을 느끼는 걸까? 젊은 여성의 연약함과 아기의 평화로움 사이의 대비가 태석에게는 그날 밤부터 집안의 운명을 바꿀 의문으로 다가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목을 가다듬었다. 혜미 씨.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혜미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공포와 당혹감이 번쩍였다. 도윤이를 거의 떨어뜨릴 뻔한 그녀는 급하게 아이를 안정시키려 했다. 사이크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했어요. 그저 아기가 너무 울어서.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더 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태석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여인의 눈물 뒤에는 그가 알아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마도 그와 도윤이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를 비밀이었다. 태석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혜미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도윤이를 급하게 침대로 돌려놓으려는 그녀의 움직임에는 두려움이 묻어났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이가 너무 울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혜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태석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혜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메이크업 하나 없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잠 못 이루는 밤의 흔적들이 깊게 패여 있었다. 어린 나이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듯한 그 눈빛이 그를 불편하게 했다. 걱정 마세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몇 주 만에 도윤이가 진정된 모습을 봤네요. 태석이 말했다. 하지만 왜 우시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혜미는 도윤이를 조심스럽게 베개에 눕히고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에는 대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말하기 힘드신가요? 태석이 부드럽게 물었다. 사실 저도. 혜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도 어머니였어요. 태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였다는 과거형이 주는 의미를 그는 즉시 이해했다. 제 아들 민준이도 도윤이와 같은 나이였어요. 혜미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2달 전 연가돌연사 증후군으로 어느 날 그냥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혜미는 흐느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다. 태석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침묵 속에서 그녀의 슬픔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 매일 밤 민준이가 제게 도움을 청하는 꿈을 꿔요. 도윤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건 마치 제 아들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혜미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이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다. 도윤이를 안고 있으면 잠시나마 민준이가 아직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태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의 아내 역시 출산 직후 세상을 떠나 자신도 견디기 힘든 상실감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개인적인 감정을 이래 가져와서는 안 되는데. 혜미가 말을 이었다. 태석은 손을 들어 그녀의 사과를 중단시켰다. 아니요, 이해합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그의 말은 계단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발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굽이 높은 슬리퍼가 대리석 바닥을 차갑게 두드리는 소리였다. 태석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복도에서 엄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석아, 도윤이가 왜 이렇게 조용해진 거니? 무슨 일이? 문간에 6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 나타났다. 비단 한복 위에 고급 가운을 걸친 김영숙, 태석의 어머니이자 도윤이의 할머니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혜미를 향했다. 그리고 그 눈에 즉시 의심과 분노가 번쩍였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영숙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누가 이 여자에게 내 손자를 만지게 허락했니? 공기 중에 긴장감이 폭발했다. 방금 전까지 혜미의 슬픔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영숙의 강렬한 존재감으로 압도되었다. 태석은 어머니와 혜미 사이에 끼어 어색한 침묵에 빠졌다. 어머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석이 말을 시작했지만 영숙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제지했다. 영숙은 두 손을 앞으로 뻗었다. 내 손자를 이리다오. 혜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마치 마지막으로 아들을 안아보는 듯한 표정으로 도윤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처럼 도윤이를 영숙에게 건네주었다. 김영숙은 태풍처럼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에서는 수십 년간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살아온 권위가 느껴졌다. 도윤이를 품에 안은 영숙의 눈빛은 날카롭게 혜미를 향했다. 그녀에게 혜미는 단지 가정부가 아니라 외부인, 자신의 혈통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였다. 태석아, 이 여자가 왜 이 시간에 도윤이와 단둘이 있는 거니? 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몇 번이나 얘기했지? 아기는 가족만 돌봐야 한다고. 태석은 어머니와 혜미 사이에서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혜미 씨가 도윤이를 진정시켰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울음을 그쳤습니다. 영숙의 입술이 경멸스럽게 휘어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밤중에 손자와 단둘이 있었다는 게 문제지. 혜미는 고개를 숙인 채 움츠러들었다. 그녀의 소매 끝을 꼭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혜미 씨는 우리 집의 일원입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직접 면접을 보고 고용했어요. 태석이 반박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영숙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봤니? 이렇게 행동한다면 내일 당장 내보내야 해. 혜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단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감히 나에게 말대꾸하는 거니? 영숙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네가 어떤 처지인지 알고 있니? 이 집에서 네 위치가 뭔지 알아? 태석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혜미 씨는 단지 태석아. 영숙의 아들을 날카롭게 제지했다. 네가 아직 어려서 사람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구나. 이 여자 뭔가 수상해. 정상적인 사람이 남의 아이에게 이렇게 집착하겠니? 영숙은 혜미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들었다.
내 아이가 죽었다고? 그래서 내 손자에게 집착하는 거지? 혜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충격이 스쳤다. 영숙은 잔인하게 말을 이었다. 자기 아이도 지키지 못한 여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돌볼 수 있겠어? 네 아이의 죽음에 내 책임은 없었을까? 그 말은 공기 중에 폭탄처럼 터졌다. 태석조차 어머니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태석이 소리쳤다. 그건 너무 심한 말씀이십니다. 혜미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깊은 상처와 모욕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도윤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본 후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가려 했다. 설아! 영숙이 명령했다. 내일부터 너는 2층에 올라오지 마. 아기 주변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말고. 이해했지? 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패배의 기색이 역력했다. 당장 방으로 내려가. 더는 보기 싫어. 영숙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혜미는 말없이 방을 나갔다. 복도를 따라 내려가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방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남아있었다. 도윤이가 불안하게 꼼지락거리기 시작했다. 영숙의 품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아이는 이내 다시 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게 흐느끼다가 점점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영숙은 당황한 듯 아이를 흔들며 달래려 했지만 도윤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왜 이러는 거야? 아까까지 괜찮았잖아. 영숙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태석은 창문 너머로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의 말이 일리가 있었지만 혜미의 눈에서 본 진실된 슬픔과 고통을 무시할 수 없었다. 도윤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그는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날 밤 혜미가 갑작스럽게 방을 나간 후 대저택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도윤이의 울음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태석은 아들을 달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지친 아이는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아침 햇살이 대저택의 창문을 통해 새우며들 때 태석은 자신의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낯선 여자가 자신의 아이에게 갑작스레 애착을 보이는 것은 분명 이상했다. 그러나 혜미의 슬픔이 연기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 눈물은 너무나 진실되었다. 아들 영숙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이미 완벽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은 상태였다. 결정했다. 오늘부터 그 여자의 업무 범위를 확실히 제한할 거야. 태석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혜미 씨는 단지 도윤이를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네가 너무 순진해. 영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를 잃은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에게 집착하는 건 위험한 일이야. 네가 회사 일로 바쁘니 내가 이 집안 문제를 처리하겠다. 영숙은 태석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방을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결단에 찬 소리를 내며 복도를 따라 울렸다. 오전 9시, 영숙은 하녀들과 혜미를 1층 주방에 모이게 했다. 그녀는 높은 등받이 의자에 앉아 엄격한 표정으로 새로운 규칙들을 발표했다. 오늘부터 송혜미 씨는 2층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도윤이가 깨어있을 때는 절대 안 됩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혜미 씨의 업무는 1층 청소와 빨래로 제한합니다. 식사 준비는 초혜 씨가 전담하고 도윤이의 케어는 전문 보모와 내가 직접 할 것입니다. 주방에 모인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30년 이상 이 집안에서 일해온 초의 가정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혜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절대로 도윤이를 만지지 마세요. 이 규칙을 어길 시에는 즉시 해고됩니다. 영숙은 직접 혜미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혜미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모든 말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꽉 쥔 손에서는 긴장이 느껴졌다. 그녀의 세계는 이미 아들의 죽음으로 무너져 내렸고 이제는 자신의 존엄성마저 짓밟히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난 후 최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혜미에게 다가왔다. 괜찮아요, 혜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혜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교혜 씨. 괜찮아요?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사모님이 원래 저렇게 엄격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최 가정부가 위로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없었다. 혜미는 묵묵히 청소 도구를 들고 거실로 향했다. 2층에서 들려오는 도윤이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계단을 올라가려다가 영숙의 차가운 경고를 떠올리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날 오후 태석은 회사에서 일찍 귀가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도윤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2층으로 서둘러 올라가자 보모가 필사적으로 아이를 달래려 애쓰고 있었고 영숙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계속 울고 있는 거지? 태석이 물었다. 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아침부터 계속 이래. 분유도 거부하고 누구도 안아주면 더 심하게 운다니까. 태석은 조심스럽게 아들을 안아보았지만 도윤이는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이상해요. 보모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어제까지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태석은 문득 어젯밤 혜미의 품에서 평온해졌던 도윤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자라났다. 도윤이가 혜미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숙은 아들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날카롭게 말했다. 설마 그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우리 도윤이는 그저 체하거나 배가 아픈 거야. 의사를 불러 뵀음 후 태석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 의문은 커져만 갔다. 그는 1층으로 내려가 조용히 혜미의 모습을 찾았다. 거실 구석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다음 며칠은 혜미에게 진정한 지옥이었다. 영숙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독수리처럼 감시했다. 청소가 끝난 바닥에 일부러 발자국을 남기고 이미 정리된 책장을 다시 흐트러뜨리며 혜미의 일처리 능력을 비웃었다. 이게 청소한 거야? 영숙이 거실 바닥을 가리키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내가 보기엔 오히려 더 더러워진 것 같은데 다시 해. 혜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걸레를 들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무덤덤했다. 한때 간호사로 일했던 그녀에게 이런 대우는 굴욕이었지만 민준이를 잃은 후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그녀는 이를 견뎌내야만 했다. 수건은 이렇게 접는 게 아니야. 영숙이 찬장을 열어 완벽하게 접힌 수건들을 바닥에 던졌다. 전부 다시 해.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최 가정부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혜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혜미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감으세요. 사모님이 항상 새 직원에게 이렇게 시험해요. 하지만 최 가정부의 말과 달리 영숙의 괴롭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괴롭힘이었다. 특히 도윤이가 울 때마다 영숙의 태도는 더욱 악화되었다. 마치 혜미가 아기의 불편함에 책임이 있다는 듯이. 태석은 회사 일로 바빴지만 집에 있을 때마다 어머니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는 혜미를 향한 비난이 과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수십 년간 재벌가의 여주인으로 살아온 영숙은 가족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태석이 점차 주목하게 된 것은 도윤이의 특이한 행동이었다. 혜미가 1층에서 일할 때면 아기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하지만 혜미가 외출을 하거나 휴식 시간을 가질 때면 도윤이는 격렬하게 울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일관된 패턴이었다. 목요일 아침 태석이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도윤이는 아침부터 1시간 넘게 울고 있었다. 영숙과 보모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분유도 거부하고 기저귀도 깨끗했으며 천도 정상이었다. 그럼에도 도윤이는 멈추지 않고 울었다. 태석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그때 1층에서 청소를 마치고 올라오던 혜미가 조심스럽게 복대서 그를 불렀다. 사장님.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한번 도와드릴까요? 태석은 망설였다. 어머니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큰 위험이었지만 도윤이의 울음소리는 그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들어오세요. 그가 마침내 결심했다. 혜미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아기의 상태를 빠르게 살폈다. 제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타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기를 혜미에게 넘겨주었다. 혜미는 도윤이를 특별한 방식으로 안았다. 그녀는 아기의 머리를 자신의 심장 가까이에 두고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흔들었다. 놀랍게도 도윤이는 거의 즉시 울음을 그쳤다. 작은 눈을 깜빡이며 혜미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아기의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태석은 경외감을 느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혜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민준이도 이런 자세를 좋아했어요.
아기들은 심장 소리를 들으면 안정감을 느껴요.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렸다. 영숙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도윤이를 안고 있는 혜미를 보는 순간 분노로 타올랐다. 이게 무슨 짓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뭐라고 했지? 아기에게서 손 떼라고 했잖아. 혜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도윤이는 그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는지 불안하게 꼼지락거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허락했어요. 태석이 끼어들었다. 도윤이가 계속 울어서 네가 허락했다고. 영숙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다. 이 집의 규칙을 누가 정했지? 태석, 넌 회사나 잘 챙기고 집안일은 나에게 맡기라고 했잖니. 태석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반항의 기색이 스쳤다. 처음으로 그는 어머니의 판단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 전에 영숙은 혜미에게 다가가 아기를 빼앗았다. 당장 내려가. 오늘은 창고 정리까지 네가 다 해. 그리고 앞으로 도윤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혜미는 도윤이를 마지막으로 쓰다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방을 나갔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도윤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이번엔 그 울음소리가 더 처절하게 들렸다. 영숙은 혜미가 방을 나간 후에도 분노로 떨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이를 달래려 애썼지만 아기는 계속해서 울었다. 영숙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내 말 들어 태석아. 그녀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아기를 조종하고 있어. 일부러 자신이 없을 때 울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태석은 어머니의 말을 의심스럽게 들었다. 어머니, 어떻게 혜미 씨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순진해 우리 아들.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는 네가 상상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 어제 내가 친구들과 이야기했는데 아이를 잃은 여자들이 다른 아이에게 집착하는 사례가 있대. 그들은 그걸 병적 애도라고 부른다더군. 태석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의 말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들렸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혜미가 자신의 죽은 아들을 도윤이에게 투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보모를 더 고용하겠습니다. 태석이 말했다. 24시간 도윤이를 지키게 하죠. 영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판단이야. 조금 더 비싸더라도 최고의 보모를 써야 해. 우리 도윤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날 저녁 태석은 서재에 앉아 혜미의 이력서를 다시 검토했다. 그녀는 종합병원에서 5년간 소아과 간호사로 일했다. 추천서도 훌륭했다. 어떻게 이런 전문직 여성이 가정부가 되었을까? 민준이를 잃은 후 그녀의 삶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동시에 영숙의 말이 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혜미의 행동이 도윤이를 향한 단순한 연민인지 아니면 더 깊은 심리적 문제의 표현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일요일 아침 그 의심은 더욱 커졌다. 태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도윤이의 방으로 향했다. 이상하게도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항상 이 시간에는 도윤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오늘은 침묵이 흘렀다. 방에 들어서자 보모가 창가에 서서 도윤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석이 다가가자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아기가 너무 조용해요. 평소와 달라요. 태석은 서둘러 침대로 다가갔다. 도윤이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그의 반응은 평소보다 느렸고 눈동자는 이상하게 확대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태석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고모지리, 어젯밤에 이상한 일 없었어? 보모는 고개를 저었다. 나 도때마데셈 오피어데레. 아니요, 평소와 같았어요. 밤에 한 번 울었는데 곧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깨어났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마치 약에 취한 것 같아요. 태석은 아들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도윤이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그의 심장이 공포로 뛰었다. 병원에 가자 그가 결단력 있게 말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소아과 의사가 즉시 도윤이를 진찰했다. 태석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1시간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김 사장님, 아이에게서 가벼운 진정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분명히 어떤 약물에 노출되었습니다. 태석은 충격으로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이가 약을 먹었다는 건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량의 진정제가 체내에서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석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누가 도윤이에게 약을 먹였을까? 그의 마음은 곧장 혜미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제 도윤이를 돌볼 기회가 없었다. 그녀는 1층에서만 일했고 영숙은 도윤이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다. 태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영숙은 이미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다. 어떻게 됐니? 의사가 뭐래? 타혜석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다. 영숙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누가 감히 우리 아이에게. 그녀는 말을 멈추고 태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난 누가 한 짓인지 알아. 태석은 어머니의 다음 말을 예상했다. 하지만 영숙이 말한 것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조사해봐야 할 것이 있어. 영숙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 태석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머니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도윤이의 상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고 이제 그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태석은 거실 소파에 지친 몸을 묻었다. 도윤이는 간신히 안정을 찾아 잠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들에게 약을 먹였다는 사실이 그를 공포에 떨게 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다며 태서가. 영숙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비장함으로 가득했다. 무엇입니까, 어머니? 타혜석이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다. 영숙은 그의 옆에 앉아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 봐야겠어. 내가 송혜미에 대해 알아본 것이야. 태석의 눈썹이 올라갔다. 어머니,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난 내 손자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한 거야.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 그 여자의 과거를 조사했어. 태석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도윤이의 상태를 생각하면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봉투를 열었다. 첫 번째 서류는 경찰 조사 보고서였다. 혜미의 아들 민준이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준이가 사망한 날 혜미의 증언에는 모순점이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 아침 7시에 아이를 발견했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8시 30분이라고 말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두 번째 서류였다. 민준이가 사망하기 사흘 전 혜미가 소아용 진정제를 구입한 약국 영수증이었다. 진정제의 이름은 도윤이에게서 발견된 성분과 일치했다. 태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충돌했다. 한편으로는 혜미의 따뜻한 눈빛과 진실된 슬픔을 기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명백한 증거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게 다 사실인가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사건을 종결했어. 하지만 의심의 여지는 남아있었지. 그리고 지금 우리 도윤이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태석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밤 풍경이 창밖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혜미가 정말 위험한 사람일까? 그녀가 자신의 아들에게도 같은 일을 했을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증거가 있어. 영숙이 말을 이었다. 직접 확인해보자. 그들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직원 숙소로 향했다. 혜미는 저녁 식사 준비를 돕고 있었고 그녀의 방은 비어 있었다. 영숙은 주저없이 혜미의 방으로 들어갔다. 태석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따라갔다. 어머니,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그가 항의했다. 내 손자의 안전이 더 중요해.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바로 혜미의 침대 옆 작은 서랍장으로 향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첫 번째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작은 약병이 있었다. 태석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는 약병을 집어들고 라벨을 확인했다. 도윤이에게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진정제였다. 이럴 수가.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혜미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으로 가득 찼다. 태석이 들고 있는 약병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사장님? 그게 무엇인가요? 혜미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태석은 약병을 들어 보였다.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보겠소. 혜미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비츠, 큰 자세. 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누가 거기에 넣었을 거예요. 영숙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누가? 이 방에는 내 것들만 있잖아. 믿어주세요, 사장님. 혜미가 간절하게 태석을 바라보았다. 전 도윤이를 해치지 않았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서 뭐야. 태석은 혜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도윤이의 상태, 혜미의 과거, 그리고 이 약병,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짐을 싸시오. 태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주시오. 혜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장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전 정말 아무것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소. 태석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을 이 집에 둘 수 없소. 혜미는 무릎이 꺾일 듯 비틀거렸다. 그녀의 세계가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었다. 혜미의 작은 방은 그녀의 인생이 무너지는 현장이 되었다. 서랍에서 발견된 진정제 약병은 그녀의 모든 변명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태석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 약은 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거기 놓은 거예요. 혜미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다. 태석은 차갑게 대답했다. 지금도 거짓말을 하는군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사장님, 혜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저는 약물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어떤 진정제도 만질 수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영숙이 비웃듯 끼어들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야, 태석은 혜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순수한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한순간 그는 흔들렸다. 이 여자가 정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하지만 도윤이의 상태를 생각하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없었다. 30분 안에 짐을 싸서 나가주십시오. 타혜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혜미는 몸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옷장으로 걸어가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태석과 영숙은 방을 나갔다. 문 밖에서 태석은 마지막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혜미는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그녀의 얼마 안 되는 소지품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다. 그 모습에 태석의 가슴이 아팠지만 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잘했어. 영숙이 태석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가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았어. 30분 후 혜미는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다. 초가을의 저녁 바람이 그녀의 얇은 카디건을 스쳤다. 태석은 현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혜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말로 도윤이를 해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을 잃은 고통을 알기에 절대 다른 아이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혜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태석은 현관에 서 있었다. 이 결정이 옳은지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말했지만 가슴은 무언가 놓치고 있다고 속삭였다. 2층에서 갑자기 도윤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울음소리는 혜미가 떠난 것을 아는 듯 이전보다 더 처절하게 들렸다. 태석은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다. 도윤이의 방에서 보모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윤이는 계속해서 울었다. 그의 작은 얼굴은 울음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이 태석이 물었다. 보모는 어깨를 으쓱했다.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분유도 거부하고 달래도 소용이 없어요. 태석은 아들을 안아보았지만 도윤이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을 다시 보모에게 건넸다. 어머니는요? 태석이 물었다. 사모님은 방금 전화를 받으시고 급히 나가셨어요. 친구분 댁에 가셨다고. 태석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어두워진 거리를 바라보았다. 어딘가에 혜미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갈까? 그리고 그녀가 정말로 아들에게 약을 먹였을까? 도윤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격렬해졌다.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는 듯한 울음이었다. 태석은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그의 머릿속에서는 혜미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 쳤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밤은 점점 깊어갔고 도윤이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태석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이 큰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혜미가 떠난 후 대저택에는 즉시 공허함이 스며들었다. 도윤이의 울음소리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다. 보모들은 번갈아가며 아기를 달래려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영숙도 손자를 달래보려 했으나 도윤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더 심하게 울었다. 태석은 서재에 홀로 앉아 위스키 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혜미를 내보낸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을까? 증거는 분명했지만 그녀의 마지막 눈빛에는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 눈빛은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새벽녘, 태석은 마침내 지쳐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그의 꿈에는 혜미가 나타났다. 그녀는 멀어지는 길 위에서 뒤돌아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고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가 다가갈수록 그녀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사장님, 사장님. 급한 목소리에 태석은 눈을 떴다. 최 가정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태석이 잠에서 깨어나며 물었다. 도윤이가 아침부터 계속 열이 나요. 38.5도까지 올랐어요. 태석은 즉시 일어나 2층으로 달려갔다. 도윤이의 방에서는 보모가 아기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리고 있었다. 도윤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다. 의사를 불러. 태석이 명령했다. 1시간 후 소아과 의사가 도윤이를 진찰했다. 물리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열은 스트레스성인 것 같아요. 아이가 무언가 심리적 충격을 받은 건 아닌가요? 태석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혜미의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연각이 아이들은 양육자와의 갑작스러운 분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도윤이가 그 여성에게 강한 애착을 형성했다면 이별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석이 초조하게 물었다. 일단 열을 내리고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세요. 그리고 최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해 주세요. 변화가 많으면 아이의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태석은 도윤이의 침대 곁에 앉았다. 아이는 불안한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작은 입술이 떨리고 때때로 신음소리를 냈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태석이 중얼거렸다. 며칠이 지나도 도윤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열은 내렸지만 아이는 거의 먹지 않았고 늘 보채고 울었다. 보모들은 24시간 교대로 아이를 돌보았지만 누구도 도윤이를 진정시킬 수 없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최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태석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태석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초의 가정부는 불안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서운 일이세요? 도윤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먹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요. 이대로 가면. 그녀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태석이 날카롭게 물었다. 제가 40년 넘게 아이들을 돌봐왔어요. 이런 상태의 아이들을 몇 번 봤는데 그들은 최 가정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실패성 발육기라고 해요. 아이들이 사랑과 애착을 잃으면 몸도 함께 쇠약해지는 거죠. 태석은 충격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럴 리가 아직 없어요. 우리 모두가 도윤이를 사랑하잖아요. 사장님, 초의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이들은 압니다.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누구에게 안정감을 느끼는지. 도윤이는 혜미 씨를 찾고 있어요. 태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우리 아이에게 약을 먹였어요. 초의 가정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제가 무언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혜미 씨는 진정제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한 번은 가벼운 수면제를 먹고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대요. 그녀가 어떻게 그런 약을 만질 수 있었을까요? 태석의 눈이 커졌다. 그게 사실인가요? 다티옵네. 그녀가 처음 왔을 때 저희는 모든 직원의 건강 기록을 보관합니다. 혜미 씨의 알레르기는 공식 의료 기록으로 확인됐어요. 태석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혜미가 진정제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녀가 어떻게 도윤이에게 약을 먹일 수 있었을까? 그때 2층에서 도윤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 소리는 태석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초의 가정부의 말은 태석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혜미가 진정제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녀가 어떻게 그런 약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해나 다름없는 행동이었다. 그 의료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태석이 물었다. 초의 가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나갔다. 잠시 후 그녀는 얇은 파일을 들고 돌아왔다. 태석은 서류를 펼쳐 혜미의 의료 기록을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다. 벤조디아제핑의 약물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호흡곤란, 두드러기, 혈관 부종 발생 가능성. 이건 태석이 중얼거렸다. 의문이 점점 커졌다. 만약 혜미가 이런 약물을 다룰 수도 없는 상태라면 도윤이에게 약을 먹인 사람은 누구였을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끔찍한 의심이 스쳤다. 진정제가 발견된 서랍으로 영숙이 너무나 직접적으로 향했던 것. 그녀가 어떻게 정확히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알았을까? 태석은 창가로 걸어가 어두워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영숙이 혜미를 처음 본 순간부터 보였던 적대감, 혜미가 도윤이를 달래는 능력에 대한 질투,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혜미의 방 서랍을 우연히 열었을 때의 그 확신에 찬 모습. 사장님, 초의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모님이 항상 다른 사람이 도윤이와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심지어 도윤이 어머님께도. 태석은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무슨 뜻이죠? 초의 가정부는 불안한 듯 주변을 살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사모님은 도윤이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도 매우 간섭하셨어요. 며느님이 도윤이를 돌보는 방식을 항상 비난하셨죠. 태석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어머니와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집착이 이렇게까지 심각했던 것일까?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세요? 타혜석이 갑자기 물었다. 사모님은 아침에 친구분 댁에 가셨어요. 저녁 식사 후에 돌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태석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우아하게 꾸며진 영숙의 방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태석은 서랍장과 옷장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화장대 아래 숨겨진 작은 서랍에서 그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작은 약병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모두 도윤이에게서 발견된 것과 같은 진정제였다. 그 옆에는 영숙의 이름으로 발행된 처방전이 있었다. 불면증 치료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태석은 마치 바닥에 내려앉을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의 어머니가 정말로 이런 일을 꾸몄을까? 자신의 손자를 약물에 노출시키고 무고한 혜미를 희생양으로 삼았을까? 더 자세히 살펴보니 서랍 깊숙이 작은 일기장이 있었다. 태석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일기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영숙의 깔끔한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 여자가 우리 도윤이에게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 태석이 마치 그녀를 믿는 것 같아. 그럴 수 없어. 도윤이는 오직 내 손자야. 내가 키울 거야.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태석의 손이 떨렸다. 일기장을 더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오늘 계획을 실행했다. 그 여자의 방 서랍에 약병을 넣었다. 태석이 발견하게 만들면 그녀는 사라질 거야. 그러면 도윤이는 온전히 내 것이 된다. 태석은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쉬기가 어려웠다. 자신이 어머니의 계략에 놀아난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무고한 혜미가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그는 진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를 분노와 자책감으로 가득 채웠다. 태석은 일기장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가 이토록 집착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증거는 명백했다. 어머니는 자신의 독점적인 사랑을 위해 무고한 혜미를 희생시켰다. 사장님, 문 앞에서 초의 가정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이가 더 안 좋아졌어요. 열이 다시 올랐고 호흡도 가빠요. 태석은 즉시 도윤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불안하게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그의 작은 얼굴은 열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손에 닿는 몸은 뜨거웠다. 병원에 가요. 태석이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남의 대형 종합병원 소아과 중환자실. 태석은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된 도윤이를 바라보았다.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다. 심한 탈수증과 영양실조, 그리고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체계 약화. 아이가 무언가를 포기한 것 같아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의학적으로는 정서적 박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특히 영각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깊은 애착을 형성한 양육자와 갑자기 분리되면 발생할 수 있어요. 태석은 자책감에 잠겼다. 그가 혜미를 내쫓은 것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병원에서 나온 태석은 즉시 운전기사에게 지시했다. 혜미 씨의 이전 주소로 가주세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 태석은 긴장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것은 6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누구세요? 여성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저는 김태석입니다. 송혜미 씨를 찾고 있어요. 여성의 표정이 즉시 경직되었다. 땡스니, 우리 혜미를 쫓아낸 그 사람이군요. 태석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혜미 씨는 지금 어디 있나요? 꼭 만나야 합니다. 왜요? 또 모욕을 주려고요? 여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 딸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거리에서 잠을 자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태석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의 결정으로 인해 혜미가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다니 정말 미안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혜미 씨는 결백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모든 것을 조작했어요. 여성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그걸 이제 알았군요. 제 아들이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태석이 절박하게 말했다. 도윤이는 혜미 씨가 필요해요. 그녀만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성은 잠시 태석을 응시하다가 마침내 한숨을 쉬었다. 들어오세요. 그녀의 이름은 송미자, 혜미의 어머니였다. 작은 거실에서 그녀는 태석에게 차를 건넸다. 혜미는 지난 3일간 연락이 없어요. 미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그 애는 매우 절망적이었어요. 민준이를 잃고 이제 일자리와 명예까지 잃었다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가 어디로 갔을까요? 미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혜미는 힘들 때면 항상 한 곳을 찾아갔어요. 민준이가 태어난 산부인과요. 그곳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태석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병원이 어딘가요? 강동의 하늘 산부인과예요. 하지만 미자가 태석의 팔을 잡았다. 만약 그녀를 찾으면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혜미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태석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그는 서둘러 차에 올라 병원으로 향했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서울의 거리는 우울한 회색빛으로 물들어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혜미와 도윤이만이 있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혜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하늘 산부인과의 정원은 조용했다. 태석은 빗속을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여성을 발견했다. 비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눈빛은 공허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태석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혜미 씨. 태석의 목소리를 들은 혜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경계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한 걸음 물러섰다. 왜 여기 오셨어요? 혜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피곤함과 상처로 가득했다. 태석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혜미 씨,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당신은 결백했어요. 혜미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태석을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모든 게 끝났어요. 사람들은 이미 제가 아이를 해쳤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은 망가졌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태석은 자신의 경솔한 판단이 이 여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실감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태석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떻게 해도 혜미 씨가 겪은 고통을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진실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약병은 제 어머니가 심어놓은 거였어요. 혜미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머니가요? 네. 어머니의 일기를 발견했어요. 혜미 씨가 도윤이와 가까워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혜미 씨를 내쫓기 위해 그런 일을 꾸민 겁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태석은 자켓을 벗어 혜미의 어깨에 둘렀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부하려 했지만
떨리는 몸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런데 왜 저를 찾으신 거예요? 혜미가 물었다. 태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윤이가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의사는 정서적 박탈 증후군이라고 했어요. 혜미 씨가 떠난 후로 계속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마치 생명의 의지를 잃은 것 같아요. 혜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걱정이 담겼다. 도윤이가 그렇게 심각한가요? 허빗네, 의사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해요.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혜미 씨, 도윤이를 위해 병원에 가주세요. 그 아이는 혜미 씨를 찾고 있어요. 당신만이 도윤이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혜미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충돌하고 있었다. 분노와 상처, 그리고 도윤이에 대한 걱정.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저도 매일 도윤이가 걱정됐어요. 혜미가 마침내 속삭였다. 꿈에서도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태석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부탁드립니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도윤이를 구해 주세요. 혜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이를 위해서라면 가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둘은 대부분 침묵을 지켰다. 혜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태석은 때때로 그녀를 흘깃 바라보았다. 그녀의 프로필은 우아하고 고귀했지만 그 뒤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태석은 의사와 짧게 대화를 나눈 후 혜미를 도윤이에게 데려갔다.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도윤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작고 연약해 보였다. 각종 튜브와 모니터가 그의 작은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혜미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도윤이에게 다가가 인큐베이터 위로 손을 뻗었다. 안녕 우리 아가. 그녀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혜미 이모가 왔어. 놀랍게도 거의 의식이 없던 도윤이의 눈이 살짝 떨렸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도윤아, 이모 목소리 들리지? 혜미가 계속 말을 이었다. 이모가 많이 미안해.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도윤이의 눈이 서서히 떠졌다. 흐릿한 그의 시선이 혜미를 향했다. 그리고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도윤이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았다. 의사들도 놀란 표정으로 모니터를 확인했다. 도윤이의 활력 징후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건 주치의가 중얼거렸다. 믿을 수 없군요. 혜미는 도윤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괜찮아, 도윤아. 이모가 여기 있어. 다시는 널 떠나지 않을게. 태석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았다. 혜미와 도윤이 사이에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유대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유대를 지키고 보호해야 했다. 도윤이의 기적적인 반응 이후 의료진은 즉시 혜미에게 특별 출입 허가를 내줬다. 24시간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병원 측은 작은 간이 침대를 설치해 주었다. 혜미는 도윤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태석은 병원 복도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의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통감했다. 혜미와 도윤이 두 사람 모두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고통받았다. 특히 혜미는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녀의 아들을 잃은 슬픔 위에 그는 또 다른 상처를 덧붙인 것이다. 김 사장님, 주치의가 다가왔다.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윤이의 활력 징후가 안정되고 있고 수액 흡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태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혜미 씨 덕분이겠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유대감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송 씨와 도윤이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3일 내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송 씨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은 재분리 불안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태석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의사와 인사를 나눈 후 도윤이의 병실로 향했다. 문을 조용히 열자 따뜻한 광경이 펼쳐졌다.
혜미는 의자에 앉아 잠든 도윤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사랑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좋아진 것 같아요. 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미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또한 희망의 빛도 있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천도 내려가고 방금 전에는 분유도 조금 마셨어요. 태석은 혜미 옆에 의자에 앉았다. 둘 사이에는 아직 어색함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많은 이야기가 오갈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도윤이의 회복이 최우선이었다. 혜미 씨, 태석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나 경솔했어요. 어머니의 말만 믿고 당신의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혜미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도윤이의 작은 손을 감싸고 있었다. 저도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도윤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 아이를 보니 그런 감정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태석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혜미의 용서와 너그러움은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모르겠어요. 일단 도윤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곁에 있고 싶어요. 그 후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우리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태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도윤이는 혜미 씨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저도 혜미 씨가 필요합니다. 혜미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태석을 바라보았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태석이 계속 말했다. 물질적인 것들, 지위, 체면,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소중한 것은 진실된 마음과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혜미 씨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도윤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도요. 혜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도윤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사모님은요? 태석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살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행동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혜미는 놀랐지만 안도감도 느꼈다. 태석이 그녀를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리다니. 시간이 필요해요. 혜미가 마침내 대답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하지만 도윤이를 위해서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잠들어 있던 도윤이가 눈을 떴다. 그의 작은 눈이 혜미를 향했고 곧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작은 손을 뻗어 혜미의 손가락을 잡았다. 그 작은 제스처에는 세상의 모든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안녕, 우리 아가. 혜미가 부드럽게 말했다. 잘 잤니? 도윤이는 행복한 소리를 내며 응답했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태석은 그 광경을 보며 확신했다. 혜미가 그들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어떻게든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고 싶었다. 병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들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사흘 후 도윤이는 의사의 예상대로 퇴원 허가를 받았다. 의료진은 그의 회복을 의학적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태석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고 혜미는 옆자리에 앉아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강남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세 사람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편안한 침묵을 공유했다. 하지만 대저택에 도착하자 혜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 집은 그녀에게 모욕과 고통의 기억으로 가득했다. 현관문 앞에서 그녀는 주저했다. 괜찮아요? 태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혜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네, 다만 이곳에 돌아오니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요. 태석은 그녀의 불안을 이해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여기 살지 않아요. 어제 짐을 모두 강남의 다른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혜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재벌가의 아들이 어머니를 내보낸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만큼 태석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의미였다.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혜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태석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저지른 일은 용납할 수 없어요. 도윤이와 당신에게 그런 고통을 준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는 도윤이를 안고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평소보다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최 가정부와 다른 직원들이 현관에 줄지어 서서 그들을 맞이했다. 모두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어려 있었다. 도윤이가 돌아왔구나. 최 가정부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혜미 씨도 다시 봐서 정말 반가워요.
다른 직원들도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진심 어린 환영에 혜미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한때 그녀를 경계하던 이들이 이제는 마치 가족처럼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다. 태석은 직원들에게 짧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의 어머니가 더 이상 이 집에 살지 않을 것이며 혜미가 도윤이의 주 보호자로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혜미 씨, 이제 2층으로 올라가시죠. 새로운 방을 준비했어요. 그들이 2층으로 올라가자 혜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태석이 그녀를 안내한 곳은 이전의 작은 직원 방이 아닌 도윤이의 방 바로 옆에 있는 넓은 객실이었다. 방은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꾸며져 있었고 햇빛이 창문을 통해 가득 들어왔다. 이곳이 제 방인가요? 혜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태석은 미소를 지었다. 레이코 도윤이 곁에서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해서요. 마음에 드시나요? 혜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침대는 부드러운 이불로 덮여 있었고 창계는 작은 독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벽에는 아름다운 풍경화가 걸려 있었고 화장대에는 새 화장품 세트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직원 숙소가 아닌 가족의 일원을 위한 공간이었다. 너무 과분해요. 혜미가 감동에 목이 메었다. 태석은 천천히 도윤이를 그녀에게 건넸다. 당신은 과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 도윤이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혜미는 도윤이를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편안하게 그녀의 품에 안겨 작은 하품을 했다. 태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해요. 태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과거의 상처는 뒤로 하고 도윤이를 위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요. 혜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거리에서 희망 없이 방황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따뜻한 집과 사랑스러운 아이, 그리고 그녀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찾았다. 그것은 마치 악몽 끝에 찾아온 아름다운 꿈 같았다. 감사합니다. 혜미가 속삭였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태석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도윤이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알려주셔서요. 혜미는 도윤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쉬고 싶어요. 태석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편히 쉬세요. 저녁에 뵐게요. 그가 방을 나간 후 혜미는 도윤이를 품에 안고 침대에 누웠다. 부드러운 침대에 몸을 맡기자 며칠간의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도윤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작은 숨결이 혜미의 가슴에 따뜻하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가을의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혜미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영숙이 떠난 후 대저택은 평화를 되찾은 듯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혜미와 태석, 그리고 도윤이는 조용한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혜미는 도윤이와 함께 정원에서 산책했고 태석은 출근 전에 항상 두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가족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영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자존심은 상처받았고 복수심은 날로 커져갔다. 아들이 자신을 대신해 하녀 출신의 여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분노하게 했다. 화창한 수요일 오전, 혜미가 도윤이와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연 초의 가정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보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최 가정부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태석 씨 댁이 맞습니까? 저는 서울투데이 기자 이진우입니다. 날카로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최근 이 집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혜미 씨에 관한 소문이 있어서요. 혜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도윤이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죄송합니다만 취재는 받지 않습니다. 최 가정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이런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만 해주시겠어요? 기자가 물러서지 않았다. 송혜미 씨가 김태석 사장의 어린 아들에게 약물을 사용했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사모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당장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최 가정부가 문을 닫았다. 혜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세상이 그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에게 씌워진 오명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 오후 태석이 일찍 귀가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들었어요.
그가 혜미에게 말했다. 기자들이 회사에도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모든 지인들에게 당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혜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택 앞에는 이미 몇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기자들이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혜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사모님은 강남에서 존경받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을 거예요. 태석은 혜미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언론에 정식으로 성명을 발표할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 다음날 아침 한 유명 가십 잡지에 재벌 3세의 스캔들, 하녀와의 금지된 관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는 혜미가 아들을 잃은 후 정신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녀가 태석의 아이에게 집착하여 결국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악의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석은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혜미는 밖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을 느꼈다. 심지어 슈퍼마켓에서는 한 중년 여성이 그녀에게 아이에게 약 먹인 나쁜 여자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혜미는 태석에게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계속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과 도윤이가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제가 떠나는 게 모두에게 좋을지도 몰라요. 태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돼요. 당신이 떠나면 어머니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윤이는 또다시 상처받을 거고요. 그는 혜미의 얼굴을 부드럽게 손으로 감쌌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든 우리는 진실을 알잖아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혜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태석의 진심을 느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밤 태석은 긴 통화를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혜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뭔가요? 혜미가 의아하게 물었다. 열어보세요. 태석이 부드럽게 말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태석 씨, 혜미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결혼해 주세요. 태석이 진지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히 세상의 시선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도윤이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혜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정말 이런 행복이 그녀에게 허락된 것일까?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거칠게 열렸다. 최 가정부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뛰어들어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이 법원에 아이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영숙의 양육권 소송 제기 소식은 태석과 혜미에게 폭탄과 같은 충격이었다. 태석은 즉시 자신의 변호사를 불러 긴급 회의를 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김영숙 여사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어요. 특히 송혜미 씨의 과거와 최근 언론, 보도를 근거로 태석 씨의 양육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석은 책상을 꽉 움켜쥐었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하다니 도윤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벌가 내부 갈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임시 처분 신청을 했다는 점이에요. 임시 처분이요? 혜미가 불안하게 물었다. 네. 재판 전까지 도윤이를 영숙 여사에게 임시로 맡기라는 신청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요.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영숙 여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고 혜미 씨의 존재는 법원에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게다가 그녀는 도윤이의 친할머니입니다. 태석은 혜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태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싸울 거예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도윤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틀 후 태석과 혜미는 법정에서 영숙과 마주했다. 영숙은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는 쟁쟁한 변호사들이 줄지어 섰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아들을 향해서도 그 차가움은 변하지 않았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사건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합니다. 아이의 안전과 복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증거를 검토할 때까지 임시로 김영숙 여사에게 일주일간 아이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석은 충격에 휩싸였다. 재판장님, 그건 부당합니다. 제 아들은 김씨,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일주일 후 정식 청문회가 열릴 것이며 그때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태석은 분노와 좌절감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혜미는 그의 팔을 잡고 조용히 위로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도윤이가.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바로 그때 영숙이 2명의 법원 집행관과 함께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다. 태석아, 이제 도윤이를 넘겨주렴. 영숙이 차갑게 말했다. 법원 명령이니 따라야지. 태석은 말없이 혜미를 바라보았다. 혜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함께 차로 돌아가 도윤이를 데려왔다. 도윤이를 영숙에게 넘기는 순간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아이는 혜미의 품에서 떨어지기를 거부하며 크게 울었다. 혜미는 눈물을 참으며 도윤이의 작은 얼굴에 마지막으로 키스했다. 곧 데리러 올게, 우리 아가. 혜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모가 반드시 다시 만나러 올게. 영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아이를 받아들었다. 도윤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처절해졌지만 영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원 집행관과 함께 차로 향했다. 도윤이가 사라진 후 혜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태석도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았다. 두 사람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혜미가 흐느끼며 물었다. 도윤이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태석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준비해서 도윤이를 되찾을 거예요. 약속합니다. 그때 태석의 전화가 울렸다. 최가정부였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방송에서 사모님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태석은 즉시 차 안에 TV를 켰다. 화면에는 영숙이 나타났다. 그녀는 마치 희생자인 것처럼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하고 있었다. 제 아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성에게 현혹되어 우리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인 도윤이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로서 손자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태석은 분노로 떨며 TV를 껐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젠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법원은 인파로 가득 찼다. 영숙의 기자회견 이후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재벌가의 내분, 가정부와의 스캔들, 아이의 양육권 분쟁, 모든 요소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법정 입구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일부 호기심 많은 시민들도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왔다. 태석과 혜미는 법정 앞에 도착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했다. 도윤이의 건강 기록, 혜미의 의료 기록, 영숙의 일기, 그리고 도윤이가 혜미와 함께 있을 때만 건강했다는 의학적 증거까지 모든 자료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태석이 혜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혜미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반대편에 영숙이 보였다. 그녀는 도윤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는 지난 일주일 동안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고 두 눈은 생기를 잃은 채 무기력하게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혜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저 아이 상태가. 혜미가 걱정스럽게 속삭였다. 태석은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예요.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영숙 측 변호인이 먼저 주장을 펼쳤다. 그는 혜미의 과거를 들춰내며 그녀의 정신 상태에 의문을 제기했고 태석이 아들의 안전보다 감정적 관계를 우선시한다고 비난했다. 김영숙 여사는 40년 이상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수많은 자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녀만큼 아이를 사랑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 송혜미는 자신의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여성입니다. 과연 누가 도윤이를 더 잘 돌볼 수 있을까요? 태석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영숙 여사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변호사는 영숙의 일기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리고 도윤이에게 진정제를 먹인 것이 바로 영숙 자신이었다는, 그녀가 직접 쓴 고백을 낭독했다. 법정이 술렁였다.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게다가 변호사가 계속 말했다. 송혜미 씨는 벤조디아제핑의 약물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런 약물을 만지는
판사는 증거를 자세히 살펴본 후 심각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다. 김영숙 씨, 이 일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숙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마침내 말했다. 그건 날조된 것입니다. 누군가 제 필체를 모방한 거예요. 그러나 필적 전문가가 일기의 진위를 확인했고 영숙의 주장은 곧 무너졌다. 또한 태석의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다. 저희는 도윤이가 송혜미 씨와 함께 있을 때만 건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의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증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증인석에 나와 증언했다. 도윤이는 전형적인 애착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는 송혜미 씨가 없을 때 급격히 악화됩니다. 이는 둘 사이의 강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계를 강제로 끊는 것은 아이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줄 수 있습니다. 영숙은 점점 불안해 보였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도윤이는 그녀의 품에서 불안하게 몸을 뒤틀었다. 그때 도윤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영숙은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도윤이는 더욱 격렬하게 울었다. 혜미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영숙에게 다가갔다. 법정 경비원이 그녀를 막으려 했으나 판사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잠시 지켜봅시다. 판사가 말했다. 혜미가 도윤이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혜미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을 때 도윤이는 갑자기 그녀를 향해 두 팔을 내밀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택이었다. 영숙은 이제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판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후 최종 결정을 내렸다. 본 법원은 도윤이의 양육권을 김태석 씨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송혜미 씨가 아이의 주 보호자로 함께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김영숙 씨의 방문권은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혜미는 도윤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는 즉시 그녀의 품에서 안정을 찾았다. 그의 작은 손이 혜미의 얼굴을 만졌고 그의 입계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태석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그들의 가족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로비에서 기자들이 태석과 혜미를 둘러쌌다. 그들은 승리를 얻었지만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회적 시선과 편견이라는 더 큰 장벽이었다. 김 사장님, 송혜미 씨와 결혼하실 계획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다. 태석은 혜미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네, 우리는 이미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법정에서 이미 보셨듯이 혜미 씨는 도윤이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이 더 질문하려 했지만 태석은 혜미와 도윤이를 데리고 차로 향했다. 도윤이는 혜미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일주일 만의 재회였지만 그들 사이의 유대는 더욱 강해진 듯했다. 이제 집에 가자. 태석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가족이 함께. 그들의 귀가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대저택 앞에는 이미 많은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태석은 경비원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을 막아세웠지만 사진사들의 플래시는 멈추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최 가정부와 다른 직원들이 기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도윤이의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작은 축하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최 가정부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도윤이가 돌아왔네요. 혜미는 조심스럽게 도윤이를 침대에 눕혔다. 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도윤이의 표정은 편안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네요. 혜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석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네,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재판의 여파로 영숙은 크게 타격을 입었다. 그녀의 일기가 공개되면서 사회적 평판이 무너졌고 많은 지인들이 등을 돌렸다. 하지만 태석은 어머니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그는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어머니, 원하신다면 도윤이를 만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혜미 씨를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영숙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손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 태석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심리치료를 시작했고 자신의 집착적인 행동에 대해 마주하게 되었다. 첫 방문날, 영숙은 평소와 달리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단정한 캐주얼 룩으로 대저택을 찾았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혜미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영숙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혜미 씨. 도윤이는 처음에는 할머니를 경계했지만 영숙이 준비해온 장난감을 내밀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영숙은 바닥에 앉아 손자와 놀아주었고 처음으로 도윤이의 웃음소리가 할머니 앞에서 터져 나왔다. 혜미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증오와 복수심에서 벗어나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리고 있었다. 2달 후 태석과 혜미의 결혼식이 열렸다. 작은 정원에서 진행된 예식에는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만이 초대되었다. 도윤이는 태석의 품에 안겨 두 사람의 결합을 지켜보았다. 결혼식 도중 놀랍게도 영숙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태석이와 혜미 씨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도윤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세요. 영숙 올림 혜미는 그 메시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단순한 축하가 아닌 인정과 용서의 메시지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대저택의 정원에 마련된 그네에 함께 앉았다. 가을의 저녁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다. 행복하세요? 태석이 혜미에게 물었다. 혜미는 도윤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너무 행복해요.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져요. 제가 민준이를 잃었을 때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도윤이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만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리도 혜미와 태석은 놀라움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윤이의 첫 마디가 엄마라니. 혜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도윤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 아가, 엄마야.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태석은 두 사람을 품에 안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랑과 신뢰로 단단히 연결된 가족이었다. 저녁 별빛 아래 세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어우러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상처와 오해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밤 그들은 함께 별을 세며 미래를 꿈꾸었다.